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좋은 책 또 영화 섞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참 뭐 영화도 좋아하는데 네. 저도 못 봤던 영화인데 느낌이 굉장히 좋은 영화더라고요. 오, 정프로님이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봤어요? 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네. 그래요? 네, 유명한 영화죠. 유명한 영화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10월 달에 또 재개봉을 했죠. 자, 그래서 영화와 함께 소개해 주실 책이 그 영화가 2007년에 개봉한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고요. 타인의 삶. 네. 그리고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비밀 경찰, 네. 비밀 정보 기관이 나오죠. 동독의 슈타지. 네. 그 슈타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슈타지라는 정보 기관에 아주 뭐 수장으로 35년간 재직하면서 사실 뭐 그림자 인간, 얼굴 없는 사나이로 불렸던 네. 그 마르쿠스 볼프라는 일종의 스파이 두목이 있어요. 근데 그 일대기를 한번 쭉 보면 이 20세기 치열했던 냉전의 시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역사의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사실 우리가 아름답고 네. 좋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또 현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략과 공작,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화와 좋은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간파하는 눈을 기르고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화하고 이런 책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도 뭐 간략하게만 좀 봤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도청, 감청하는 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사회가 뭐 형태는 좀 많이 달라지긴 네. 했고 네. 또 본인이 뭐 동의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감청, 도청 즉 내 생활을 누군가에게 갖다 바치는 네.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IT 기기라니까 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그 감시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모든 방면에 촉수를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얘기한 와중에 뭐 예를 들면 1kg 커피다 네. 이러면 영상 검색하다가 1kg 커피가 떠요. 진짜 너무 소름 돋죠 그때. 네. 그래서 난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내가 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조그만한 동의를 것이 했으니까. 동의했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좀 끔찍하긴 한데 그러나 1kg 커피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바로 1kg 커피로 들어갈까요? 1kg 커피잖아요. 네. 1kg 커피에 그 아르테미스 물에 녹여 먹는 거 아시죠? 네. 그거를 제 찬물에도 얼마나 잘 녹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싶어서 오늘 보여주시게요 직접? 갖고 와봤습니다. 네. 왜냐면 찬물에 이런 게 잘 안 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요거 지금 굉장히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온 찬물이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 맺히지 않았다는 건 여기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따뜻하면 벌써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맺혔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한 500ml면 요 정도 넣으면 될 겁니다. 2개 정도. 네, 2개 정도. 벌써 이렇게 네. 색깔 나오죠? 네. 흔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진짜 녹았잖아. 잘 녹네. 이게 참 그 동결 건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맥심 같은 데 하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렇게 넣고 우와. 흔들려고 했는데 사실 흔들 필요도 없네. 이렇게 잘 녹는다면. 네. 이렇게 그냥 두세 번 흔들어서 이제 커피 다 됐습니다. 야. 네. 맛도 한번. 마시기 전에 벌써 소리가 나올 뻔했네. 역시 아메리카노. 와. 디카페인입니다. 이건 이제 디카페인입니다. 네. 밤에 그냥 침대 옆에 놓고 먹어도 돼요. 생각보다 너무 잘 녹아서 놀랐어요. 맛 좀 볼려? 네네,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맛있잖아요. 어머, 향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요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커피를 여기 이제 우린 다음에 요걸 이제 막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말리면 향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렇죠. 향을 따로 잡습니다. 향을 따로 채취를 해갖고 그걸 모아갖고 액기스로 만들어서 농축액을 만들어서 다시 요 동결 건조할 때 다시 넣어주는 1kg 커피 사장님 도청 감청 다 해야겠네. 이 기술들 대단하신데요. 네, 1kg 커피로 여러분도 편하게 요 따뜻한 물에는 더 잘 녹죠.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요게 만달링도 있고 그 다음에 수프리모도 있고 콜롬비아 수프리모도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디카페인도 있고 다양하게 또 요것도 네. 즐기실 수 네. 있으니까 네. 이제는 뭐 진짜 카페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자, 1kg 커피와 늘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1kg 커피 1kg 커피 하다 보면 네이버에서 어느새 광고가 떠 있을지 모릅니다. 네, 자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와 책이 일단 영화는 타인의 삶 그리고 이거의 원작이 됐던 게 원작은 아니고 네. 바로 이제 그 영화에 슈타지가 나오고 네. 슈타지 산하 기관으로 HVA 영어식으로 하면 HVA고 네. 이제 그걸 좀 풀이하자면 일종의 중앙정보처 이렇게 되는데요. 해외 공작,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수장을 오래 했던 마르쿠스 볼프에 관한 일대기를 다룬 책이 이제 탑 시크릿 그림자 인간 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정말 갈수록 지금 IT 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감시 통제 네. 기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본래 프라이버시가 은둔 홀로 있는 것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가요? 사생활이라는 게 네. 지금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모든 곳에서 우리 CCTV 찍히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어딘가에 넘어가고 있고, 자 그럴 때 바로 지금하고도 아주 관련된 이야기 아닌가. 자 이런 어떤 정보와 감시 통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 바로 이제 커피 이야기하면서 우리 카페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구소련 시절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에는 일종의 카페, 커피하우스가 하나 거의 없었어요. 아, 사람들 모여서 서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아, 술집도 거의 없었어요. 바 같은 펍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3, 4, 5에 모여갖고 야, 나라 이래서 되겠어?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사실 본래 네. 우리가 영국을 홍차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인도를 식민지를 하고 나서부터 홍차로 가게 된 거고 본래 영국에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커피하우스죠. 우리 예전에 커피의 역사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만 네. 그 커피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서로 막 그 신문을 읽고 논쟁을 하고 정치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움직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나의 토론의 광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선진 국가고 원조 국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커피 하우스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계급장을 떼고 평등하게 논쟁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는 그걸 딱 꿰뚫은 거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방 같은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일종의 대중 식당의 형태였대요. 그래서 30분 이상 앉기 힘들게 만들었대요. 밥만 먹고 가라. 밥만 커피만 먹고 진짜. 먹고 가라.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커피를 사람들이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정권을 전복하겠다 이런 음모가 싹 틀까봐 정책적으로 그거를 차단했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모스크바에서 예전 냉전 시기 때라든지 이럴 때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교관들은 본질적으로 스파이죠. 네. 세상 업무는 스파인데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그 웨이터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 딱 가서 재떨이가 놓여 있잖아요. 이 재떨이 치워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도청기가 숨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재떨이 치워주는 대신 또 꽃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 꽃을 이것도 치워달라고. 거기도 또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누가 오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또 따라 이제 옆 테이블에 아저씨 아줌마가 와갖고 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촛대에도 숨기기도 하고 꽃병에도 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모스크바 식당의 웨이터들은 정기적으로 KGB에 그걸 보고를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뭐 그 사실 그 예전에 그 중앙정보부죠 그리고 그 안개부 국정원 이쪽에서 미림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청팀. 네, 도청을 이제 주요 식당, 뭐 주요 유흥업소 이런 데 가지고 주요 호텔 협조를 받아가지고 크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었죠. 그렇죠. 2006년인가요? 그때 7년인가요? 네, 그렇죠. 삼성?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여튼 그런 도청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지난 날이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도청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이 도청의 무서움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독이란 나라는 그 인구가 서독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 통일 전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이런 데서 항상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동독이 유일하게 서독을 압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전. 이 스파이전에서는 동독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코마네치. 코마네치는 루마니아고. 루마니아구나. 네, 하여튼 동독이 굉장히 네. 체조 같은 거 잘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정보전에서도 서독을 압도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이 영화 타인의 삶에 보면 이 도청하는 사람, 네. 도청을 당하는 사람들, 이 갈등이랄까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도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 도청 내용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아주 치밀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독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사실 그런 이야기를 20세기 최고의 정보기관 할 때 우리가 뭐 미국의 뭐 CIA다,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다, 영국의 소련의 KGB, 영국의 MI6 MI6 일만한데 정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20세기 최고의 정보기관은 바로 동독의 슈타지. 그 슈타지 내에서도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제 그 마르쿠스 볼프가 그 수장으로 있었던 HVA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여기가 최고의 어떤 정보기관으로 뽑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뭐 영화 얘기부터 좀 네, 가볼까요? 네. 영화는 그러니까 도청을 하는 사람이 도청 당하는 사람에게 약간 동화되는 그런 내용이 큰 줄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와 당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불순분자들, 우리가 말하는 반동분자들을 감시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어떤 혐의를 포착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우리 사회가 순수하게 유지된다 이런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기계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아주 네. 뭐 가족도 없고 아주 도청을 담당하는 그 비슬러 데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집도 아주 뭐라고 할까 무미건조 생활도 무미건조 그 자체인데 냉혈한 같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도청을 하다가 그 사람들 극작가와 극작가의 연인이죠 여배우의 어떤 삶을 도청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맺히기 시작하고 네. 시집을 읽기 시작하고 네. 마치 우리 그 영화 이퀄리브리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크리스찬 베일 네. 감정을 억누르는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아주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무표정한 얼굴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 우리나라 저 드라마 중에는 나의 아저씨라고 네. 그 아이유랑 아, 이성균 네네. 씨 나왔던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성균 씨가 이제 남자 배우로서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데 네. 아이유가 도청을 하거든요. 오. 핸드폰에 몰래 이제 네. 뭘 심어갖고 네. 그래서 항상 듣고 있어요. 이어폰 끼고. 맞아. 그럼 이제 그 사람 사실 이제 아이유도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폐허가 된 네. 안이 좀 폐허가 된 그런 사람인데 네. 그 남자 배우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타인의 삶의 구조가 거의 같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2007년에 말씀 들어보니까 개봉됐으니까. 예, 그 얘기가 생각이 막 나네요. 진짜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서 굉장히 그 진한 감동이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결국 이게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은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그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 아무리 진흙탕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은 결국 변할 수 있고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영화에서는 결국 인간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관점에서 봐도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이제 방점을 두고 있죠.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도청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성격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귀에 내용에 초집중을 하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행동은 어떤 것일지를 또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 듣고.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동화되기는 매우 좋은 네.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파멸시키겠다는 욕망으로 불타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활 현장을 다 잡고 24시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심이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에 그 어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의미까지도 다 잡아내려고 엄청 귀 기울여서 그렇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내밀한 공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에 보면
둘이가 싸움하고 둘이가 또 뭐 섹스를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듣다 보면 아유 너희들이 고상한 척 해봤자 별것 없구나. 오히려 더 혐오하는 감정을 하게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뚫고 넘어서 가지고도 인간이 변하더라. 이런 면에서 보면 타인의 삶을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가. 결국 원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유 결국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사회라는 거는 원래 그렇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도청을 하는 가장 그 정보기관의 냉혈함조차도 결국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 어떤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도청의 대상이 뭐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도청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뭔가 하여튼 일을 벌였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화는 네. 이제 1984년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1984라는 네. 그 바로 조지 오웰의 네. 그 빅브라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984년 동독 정부는 슈타지 보통 비밀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보안국, 네. 국가보위국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뭐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슈타지는 10만 명의 직원과 20만 명의 정보원을 통해서 국민을 감시했다. 이때 동독 인구가 1,500~600만인데 네. 30만이 정보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요거는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 8만에서 9만 사이였다 직원이. 슈타지 직원은 그 정도였고 이제 정보원 한 15만이었다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자, 이 바로 슈타지 소속의 이제 주인공 이제 비슬러 데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원리 원칙에 뭐라고 할까 아주 당에 충실한 고지식한 일종의 직업인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대위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오는데 슈타지에 소속된 이제 뭐 슈타지 요원이죠. 그러니까 첫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 비슬러 데이가 경찰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신문해야 되는가, 치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일단 40시간까지 잠을 재우면 안 된다. 잠을 재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잠을 안 재우는 건 좀 빈도적 아닙니까? 그럼 딱 그 이야기 듣고 그 학생한테 갖고 자기 갖고 있는 출석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표시를 하는 거죠. 저놈 저거 의심스러운 이런 식으로. 자질 없음 혹은 의심스러움. 그 정도로 투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잠을 안 재우느냐? 그 잠을 40시간간 안 재우다 보면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해서 화를 내고 난리를 친다. 근데 자기가 뭔가 지금 캥기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진다. 그때 되면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40시간간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럴 때 뭔가 좀 의심스러운 놈은 진술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다. 미리 의심스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미리 이제 딱 했으니까. 준비한 이 알리바이 진술을 계속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그래도 표현을 달리한다. 그걸 보기 위해서 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잠을 안 재운다. 네. 이 정도로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인간성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한테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이제 의자에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자 위에다가 천방석을 네. 그 의자 위에 깔아놨어요. 왜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을 보통 우리가 무릎 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허벅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한 40시간 하다 보면 이 손에 땀이 나오고 이 체치가 이 천에 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40시간간 치조가 끝나고 나서 그 체치가 베인 그 방석을 분석을 해요. 밀봉을 합니다. 네. 어떤 유리병 속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얘가 어떤 그거를 도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냥개 있는데 채취를 막게 하려고 아이고야. 그 정도로 치밀한 겁니다. 이 슈타지가. 그래서 KGB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독의 그러니까 동구권의 정보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무섭냐라고 할 때 우리 보통 KGB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독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정보기관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왜냐하면 KGB의 그 포악함하고 네. 야만성하고 예전 이제 그 히틀러 때 게슈타포 있죠. 국가 비밀.
그 치밀함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네.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이제 무서운 정보기관 하면 오히려 이 슈타지하고 네. 체코의 기관.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 할 때 우리가 특유의 그 기계적인 정밀성, 정확성, 공학성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이 비슬러 대인은 뭐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강의가 끝나니까 이 비슬러하고 같이 경찰학교 친구였는데 지금은 비슬러의 상관이죠. 그 그루비치 중령이 박수를 땅땅 칩니다.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장관 누구 좀 이제 만나러 가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부 장관을 보러 가는데 연극을 이제 하고 있는 공연장을 갔죠. 자, 공연장을 가는데 그 공연장에서 아주 이제 동독의 유명한 극작가 드라이든이라는 극작가가 있고 드라이든의 애인인 이제 크리스타. 이 크리스타가 이제 그 드라이든의 극본에 그 애인인 크리스타가 주연 배우로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저 그 극작가 이래 하고 이 주연 배우하고 이래 한번 관찰해 봐라. 근데 이제 계속 만원경으로 열심히 보다가 이제 연극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책임자라면 저 사람 지금 감시에 들어가야 된다. 저 극작가 좀 수상하다. 네.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비즐러의 눈에는 너무 수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극본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우와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뭔가 냄새 난다. 내가 만약 책임자라면 쟤한테 바로 감시 들어가겠다, 도청을 네.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그루비츠 중령이 그 장관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 말이야, 저 극작가 놈 저 좀 아무리 이상해.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뭔가 하나 건수를 잡아와. 그러면 당신도 좋잖아. 당신은 이제 앞으로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내 같은 장관 당에 든든한 동아줄 하나 있으면 당신도 서로 좋지 않냐. 그리고 당장 이제 중령을 하겠다고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실제 장관은 왜 이제 이런 도청을 그 드라이든이라는 극작가 도청을 시키냐면 드라이만의 집에 시키냐면 바로 이제 그 여배우 크리스타를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지금 애인 있는 사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저 드라이만을 어디 보내버리고 네. 크리스타를 이제 자기의 정부로 삼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도청에 들어갈 때 보면 재밌게 나옵니다. 이제 이 도청 그 바로 드라이만의 집에 도청을 설치하기 앞서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이제 분석부터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동선 시간들을 파악하고 빈 시간들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벌써 하나 뭔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 바로 여배우 크리스타가 장관의 차에서 내리더란 말이죠. 그까지 다 파악을 하거든요. 이거 뭔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다. 네. 근데 그 보고서를 올리니까 그 바로 상급자는 그 보고서를 파기를 해버려요. 야, 그런 건 하면 안 돼. 우리 장관은 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건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전체주의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장관이 우리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도청을 해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회의 문제점이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청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 네. 거죠. 도청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주어진 시간 20분이다. 해가지고 스위치에 딱 이제 도청 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쫙 넣어가지고 뭐 방벽으로 다 해가 다 마이크를 다 답니다. 온갖 건데 모든 소리 다 잡기 위해서. 네. 자,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 도청을 하는 것을. 앞집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딱 이제 도청 다 끝나고 나서 그 바로 이 비슬러 데이가 앞집에 벨을 누릅니다. 아줌마가 검은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딱 다 파악하고 있었죠. 마이네케 부인. 만약에 앞집 사람에게 우리가 도청했다는 걸 알려주면 즉시 당신의 의대생 딸은 다음 날로 학교에 쫓겨날 것이요. 딱 이렇게 보여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네. 혹시나 당신이 뭔가 힌트를 준다면 당신 딸은 그냥 그날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 사회를 뭐라고 할까, 이 참 감시와 억압의 체제로 딱 구축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슬러가 계속해서 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보니 이게 둘이가 사랑은 하는데 이 크리스타가 조금 이제 이상한 행동하는 것들이 눈치가 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타가 기본적으로 장관하고
뭔가 장관이 이제 일종의 장관하고 내연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연인이고 장관과는 네. 내연의 관계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목격되고 하니까 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여배우가 장관의 차에서 내릴 때쯤에 이 바로 집안에 있는 극작가가 그 자기 애인이 그 장관차에 내리는 걸 목격시켜 주려고 일부러 배를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밖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극작가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아, 봤는데 네. 목격은 했는데. 네, 목격을 하고 사실 이제 그 결국 이런 거죠. 장관은 계속 자기 권력을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언제라도 이제 무대 못 쓰게 한다.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도 그냥 강제로 막 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권력의 힘으로 그런 이제 이런 배우들 범하고 이런 것들이 참 독재 권력이 시대 때 많았죠. 네.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도 구소련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소련의 KGB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 가다가 책임자가 좀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띄면 바로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파기가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이제 다른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네. 결국 자기를 좀 안아주고 한단 말이죠. 자기를 안아주고 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할까 좀 마음에 좀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장면들 나오고 크리스타가 또 동창 만나러 간다면서 드라이마는 아무래도 이제 장관을 만나러 가는 것 같으니까 또 만류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감시를 하는 와중에도 이게 뭔가 이제 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그래서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울적해서 이제 술집을 가서 보드카를 한 잔 먹고 있는데 그 여배우가 술 한 잔 마시러 온단 말이죠. 그 여배우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그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럴 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 당신의 팬이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마라. 장관하고 이런 정도로까지 격려를 해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을 들이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자꾸 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도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선하다, 좋다? 저는 이렇게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보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크리스타라는 여배우가 장관하고 장관에서 강제로 더럽혀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고 이제 극작가 드라이만도 대충 눈치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 여배우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좀 안아줘 하면서 이제 이 뭔가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바로 비즐러 데이 도청하는 사람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헤드폰을 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애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듣는데 완전 심취를 해가지고 마치 태아의 어떤 웅크리는 자세로 완전히 들으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느낌이 이 사람 뭔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뭔가 태아의 자세를.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비즐러가 그 사람들이 사는 예술가들이 사는 위층에다가 도청 그렇죠. 기계를 다 놔두고 그 위에서 듣고 있거든요. 네. 거의 같은 공간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안방, 부엌, 화장실 그 위치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네네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숨 쉬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이 너무 건조하고 사람 같지 않은데 여긴 너무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감하기 직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 이 사건은 자기가 그래도 인간성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있는 것 같아. 인간이란 여기에서는 깨져. 여기에서는 신뢰 같은 건 그렇죠, 버릴 그렇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막 섹스가 아니라 그냥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거든요. 그래요. 그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를 똑같은 그 장소 위층 그 위에 고스란히 앉아서 자기를 마치 안아주듯이 그렇죠. 누워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걸 우리 보는 이제 사람들도 저 비즐러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확 느끼게 마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러 뉴런, 거울 네, 네, 뉴런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느낌으로 이제 완전 심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도와준 조수가 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그만큼 완전 심취를 해버렸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사람이 이제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사랑도 잘 모르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욕구는 어떻게 푸냐면 그 당시에도 그 출장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돈을 내면 네. 그 여진이 와가지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것밖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아니 분명히 이 그리스트란 여배우는 장관한테도 지금 뭔가 성상납을 하고 있고 이런데도 이 드라이만하고 이 관계들이 한 차원 높게 전개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뭐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뭔가 아주 얼음장 같은 게 쩡 하고 갈라지는 그런 느낌. 네, 네, 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면 네. 거기도 왜 뭐 이만큼 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 형사가 경찰이 그러니까 그 피의자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네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거기 이렇게 좀 동화 비슷하게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 맞네요. 사람한테 좀 많이 네, 빠지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약간 좀 이 타인의 삶의 이런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시하던 사람이 감시 당하는 사람에게 점차 동화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타인의 삶이었는데 네. 자신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란 게 결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삶이 자기 삶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뭔가 좀 본인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드라이만 극작가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 이 드라이만의 이제 뭐 선배라고 해야 될까, 친구라고 해야 될까, 연출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이 박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사람은 그게 더 이상 뭐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네네. 그래서 선물로 그냥 이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라는 악보집이기도 하고 뭐 번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라는 이 악보집을 선물로 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는 끝났는데 얼마 안 있어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바로 연출가가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와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드라이만이 뻥 찌는 거죠. 그래서 그 연출가가 준 그 악보집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 연주를 하면서 옆에 이제 크리스타가 같이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비슬러가 네.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음악을 듣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드라이만이라는 극작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마음이 나빠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레닌이 했던 이야기인데 베토벤의 소나타랄까 이런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도저히 혁명 못할 것 같다 이거지. 계속해서 마음이 그럼 너무 약해지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비슬로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와 전혀 관계 없었던 예술의 세계 예술이란 건 결국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일상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술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세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음악을 통해서 내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이제 드라이만이 결국 결심을 합니다. 이 동독에 이렇게 연출가가 자살을 하고 뭐 동독에서 그 당시 다른 통계는 다 발표를 하는데 자살률은 다 숨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독 그 당시 사람들이 억압된 사회에서 또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동독이 이제 1949년에 이제 DDR 동독 민주공화국이 성립됐는데 1990년 그 결국 10월 3일 통일 독일로 이제 동독이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한 몇백만 명이 탈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몇백만 명이 탈출했는데 탈출한 사람의 반이 25세 이하예요. 젊은 사람이 다 탈출해버리면 그 사회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자살률,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고 최근에 그 연출가가 죽었다는 이거를 이제 글을 써서 독일의 유명한 잡지죠. 슈피겔의 이제 그 신문이었는가요? 하여튼 슈피겔이 번역을 합니다. 그건 서쪽에? 서독에.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제 뭐 전달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거죠.
당시 이제 모든 타이프라이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를 다 1년에 뭐 번호도 매기고 문자체를 매겨가지고 누가 친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동독에서는 네. 타이프로 친 글이 있으면 네, 누가 쳤는지 다 알 수 있어. 예전에 그 루마니아 차우세스코 할 때도 네. 복사기 있잖아요. 모든 시리얼 넘버가 있어갖고 누가 여기서 복사인지 다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그런 유인물들의 노이로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서독에서 이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독에 이제 슈피겔지 편집장이 오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 휴전선이 완전히 뭐 48년 이후로 완전히 막혀버려 갖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베를린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웠고 또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또 이 서베를린 사람이 동베를린 뭐 오기도 하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베를린의 잡지 편집장이 오는데 문제는 바로 이 드라이만의 집이 도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도청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드라이만의 친구가 자,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이만 친구를 편집장 그쪽 관련해가지고 자, 서베를린으로 한번 보내보자. 만약에 이제 도청을 하고 있다면 바로 걸리겠죠. 예. 근데 막상 딱 그 비질러가 그걸 듣고 결국 이런 거죠. 그 바로 국경 그 검문소에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걸다가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한 번만 봐주겠다 되는 거죠. 한 번만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해보니까 뭐 문제 아무 없네. 탈이 없네. 그래서 이제 바로 슈피겔의 편집장이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글을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글이 완성이 돼갖고 이제 결국 잡지에 이제 이걸 폭로하는 기사가 실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령 바로 비질러대의 그 상급자인 중령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뭐 없었어 하니까 아니 나는 내가 알아서 바로 내가 했겠지. 지금 얘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뭐 40주년 기념 뭐 글을 쓴다고 하더라. 우리 이제 히틀러에서 45년 해방됐으니까 40주년 네. 기념 무슨 희곡을 쓰려고 걔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더라. 그 짓으로 계속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비질러가. 아, 이제는 뭐 충성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약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는 막 되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거나 좀 약간 어색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아주 연기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비질러 데이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실제 동독에서 배우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제 이건 내 이야기하고 같다. 나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감시했다. 뭐 그래서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진인 여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네. 본인은 하여튼 나도 감시당했다고 하니까 더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그 변화되는 장면들,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때 그렇게 무표정하고 이런 사람이 이 변하기 시작해요. 점점 흑백에서 얼굴이 칼라로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드라이만이 집을 비울 때 그 드라이만의 책상에 가가지고 드라이만의 시집, 브레이트 시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읽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단계적으로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몽뚱그려 말하다 보니까 그렇고 네.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장관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죠. 크리스타가 호텔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래서 결국 바로 이제 슈타지 중령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뭐 안 되겠다 이런 거죠. 내 끝 안 되려면 내 끝 뭐 못 만들 바에는 저 없애버리겠다. 부숴버리겠어. 네. 그래서 정보를 하나 던져줘요. 제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 향정신성 약품 같은 느낌이 뭐라고 할까 하여튼 정신 쪽에서 받아야 되는 약물들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치과를 통해서 처방받고 있는데 그거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크리스타가 이제 그 치과에 가서 그거를 약을 사는 장면을 이제 슈타지가 급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슈타지가 그 크리스타를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끝장났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좀 나는 무대에 쓰고 싶다. 뭐라도 제가 도움드릴 일을 하겠다. 한마디로 당신들의 망원이 되겠다 해도 너무 센 권력자한테 당신은 밑보여가지고 힘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슈피겔에 난 기사 이 관련해서 당신 아무래도 지금 연인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는 뭐 그냥 너무 허탈한 표정만 지어요. 이런 뭐 영화에서는 바로 뭐 드라이만을 썼다 이런 말을 한글로 안 나오고 되게 허탈한 표정으로 나오죠. 허탈한 표정을 짓는 걸로 나오는데 바로 이제 슈타지가 1차 수색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만은 지금 자기 연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근데 갑자기
뭐 밤에 슈타지가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이걸 타자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1차에서는 실패를 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배우 크리스타의 연인인 드라이만이 아마 그 글 쓰는데 연관이 있을 거라고 네. 약간 의심은 좀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보고 올릴 때는 뭐 네. 별다른 거 없으니까 뭐 딱히 뭘 잡진 못하는 상황에서 네. 결국 그 여배우 잡혀온 다음에 거기 다시 이제 급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결국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 그 중령이 이제 화가 뻗친 거죠. 그래서 바로 비슬러를 소환합니다. 너 제대로 한 거 맞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너가 직접 크리스탈을 신문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 거예요. 아, 너 에이스잖아. 그 예전에 사실 술집에서 한 번은 보긴 봤는데 영화로 보면 그래서 딱 서로 마주쳤을 때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팬이라고 다가오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아요. 잘 못 느껴요. 아, 그냥 못 느껴요? 네, 그냥 뭐 보면 그냥 뭐 이런 정도로 모르죠.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영화 보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이 신문할 때 이제 전형적으로 또 비슬러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딱딱한 치종안으로 애초에 처음에 그 경찰학교 그 모습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우리가 강제로 은퇴 성명을 발표시킬 거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앞으로 연극 무대하고는 빠이빠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니? 딱 그런 전형적인 논리 있지 않습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타자기 위치를 받아내요? 자백을 받아요? 자백을 받아냅니다. 아, 그때도 표정이 참 궁금하네. 그렇죠. 물론 이제 타자기 위치를 찾아내는 거는 슈타지의 에이스로서는 당연히 잘한 일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도청을 좀 네.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결말을 이야기할 테니까 예. 스포일이 되니까 아. 뭐 이제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잠시 건너뛰셔도 되겠고요. 건너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대로 건너뛰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탄생의 순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떠나보내기로 한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엄마가 된 네. 허진희 씨의 사연이 좀 나왔는데요. 네.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우리 18 젊은이들이 뭐 엄마가 될 수도 혹은 뭐 직장인이 될 수도 학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미래를 꿈꾸건 간에 그들이 잘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네.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여유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특히 네. 이제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네. 스포가 있습니다. 네네. 자, 왜 이제 그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바로 비슬러가 먼저 달려갑니다. 응? 먼저 달려갑니다. 그 집을 향해서. 예? 그래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 타자기를 빼돌립니다. 비슬러는 그 아주 작은 소형 타작이거든요. 음. 그거를 문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 문지방이죠. 밑에다가 숨겨놨었거든요. 그 위치를 원래 비슬러는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을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이게 표시를 하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나온 그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이 표시를 하라는 건 지금 나를 감시하고 너를 감시하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시예요. 네. 그래요. 이걸 그렇게 볼 표시를 수 있지. 해라. 네. 그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표시를 받아냈다 하고 보고를 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빨리 그 집에 그렇죠.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길 열어서 소형 그 타자기를 빼돌리는 빼돌려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 목숨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 비슬러가 이 여배우에게 눈빛으로 괜찮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괜찮아. 얘기해.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여배우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몰랐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진술 받아낸 거를 뭐 비질러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관들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크리스타가 이제 나는 이 슈타지의 비밀 정보원으로 하려가겠다 이런 자술서를 쓰고 나 크리스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말하겠다. 이걸 다 써야 돼요. 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타자기는 어떻게 내가 말하고 이런 걸 써갖고 딱 슈타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중에 딴소리 할 때 싹 그걸 뿌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프라의 봄이라는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바로 의사 토마시가 그 오이디푸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글을 썼다 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너 병원 계속 다니려면 그냥 간단한 글 하나 써. 반성문 같은 거.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 정보에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얘가 네. 만약에 삐딱하게 나오고 반항하고 뭔가 할 때 바로 그걸 해가지고 완전 사람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스터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비슬러는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비슬러가 빛의 속도로 가서 이제 타자기를 빼돌립니다. 빼돌리고. 자, 그 와중에 이제 드라이마는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바로 크리스타가 이제 얘기를 꼰질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크리스타를 먼저 집으로 넣습니다. 네.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슈타지가 급습을 합니다. 제2차 수색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야지 크리스타를 보호한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다 뭐 짜고 치는 골동이지만 그래도 막 최소한 크리스타가 말해준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낸 거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타한테는 그렇게 해야지 크리스타가 앞으로 정보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크리스타 괴롭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드라이마는 아유 당신 도대체 어제 어디 간 거야? 갔다냐? 왜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슈타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슈타지가 뭐 다른데 뭐 뒤져보는 척하다가 뭐 여기가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 문지방 쪽 나무 판자를 뜯어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죠. 이 작전 완전 실패인데 문제는 그 나무 판자를 뜯어내려고 할 때 크리스타는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이걸 알려준 것 같고 도저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크리스타가 목욕 가운을 입은 채로 그 바로 집 밖을 나가가지고 마침 거기서 화물차가 오는데 거기 그냥 몸을 던져요?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던져갖고 이 사람이 이게 사고가 나니까 비질러가 또 빛의 속도로 달려갔거든요. 네. 비질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타작이 괜찮다고라고 말을 해주려는데 이미 이 여자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드라이만이 달려오니까 비질러는 바로 이제 움츠려가지고 그 곁을 떠나 있고 드라이만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의심을 당신한테 했어. 뭐 이렇게 가면 막 결국 끝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완전 작전 실패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중령이 그로이치 중령이 아주 드라이만에게 사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제보가 들어와서 동지에게 피해를 줘서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관련된 보상은 슈타지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그 중령이 자기 바로 친구이자 학업자이죠. 비질러 대위가 모는 차를 같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신문 딱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거는 너가 어떻게 잘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의심하는 거죠. 너가 증거는 정말 잘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제 지하에서 우편 봉투나 편지 봉투나 뜯는 일만 하게 될 거야. 너의 커리어는 오늘로 이제 완전히 끝났어. 알고 있구나. 네. 그 증거 없잖아요, 이게. 이게 얘가 뭔가 지금 도와줬구나. 그건 아는데 증거는 없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휙 하고 이제 신문을 보던 신문이 이제 자동차 옆좌석에 있거든요. 네. 그 옆좌석 신문이 이제 표제가 아주 딱 부각이 됩니다. 네. 헤드라인. 고르바초프 당서기장 취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985년 3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그렇죠.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평화 분위기로 가는. 그렇지만 이제 4년 7개월이 지났어요. 네. 바로 이제 1989년 11월 9일이죠. 네. 베를린 장벽. 네, 그 지하에서 계속해서 편지 봉투 뜯고 이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하에서 그래요? 네, 근데 뒤에 직원이 같은 동료가 장벽이 무너졌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사라져요. 딴 데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걸로 나오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이제 2년 정도 지나요. 1991년이 되죠. 예. 드라이만이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통일은 됐지만 자기 연인은 죽어버렸고 내가 뭐 더 이상 뭐 힘도 없고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자기 그 크리스타가 공연했던 자기가 썼던 연극이 다시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네.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객석을 벗어나서 이제 휴게 공간에 있는데 네. 그 마침 예전에 그 문화부 장관 했던 햄프라는 놈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햄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햄프가 아니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당신 글을 안 쓰냐고 이렇게 슬슬 이제 빈정대는데 그 바로 드라이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도청을 했는데 왜 나는 도청을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관에게. 그 장관이 막 비웃는 거죠. 도청을 안 했다고?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는 당신을 도청했어. 그래서 당신이 여배우 그 크리스타 자기 애인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완벽하게 도청했다. 이러니까 너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가서 스위치를 뜯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스위치를 한번 뜯어보니까 다 있어. 마이크가 쭉 연결되고 온 그 벽을 따라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내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공간에 그러니까 정말 뭐 우스갯소리 하나 다 안 놓치고 네네. 다 잡을 수 있는 그 마이크 다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바로 슈타지 그 본부가 그 영화에 직접 나온답니다. 그 문서 보관서. 거기가 거기예요? 네. 그 찾아가요. 자기 관련된 혹시 그 기록이 있는지 가서 신청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도청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도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글을 쓸 수가 있었고 그러면 크리스타가 이걸 타이프라이트를 타자기를 빼돌렸냐? 근데 그 바로 자기 연인이었던 크리스타가 쓴 자술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슈타지 네네네. 이거 하면 시간하고 맞춰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크리스타가 빼돌 시간도 없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문서를 쓰고 했던 사람의 거기서 나오죠. 해계비 HGW 요거 내가 쭉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기 도청 담당했던 사람이 나를 보호해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또 카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편 배달부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길거리 뭡니까 우리 치면 배달 뭐 이거 끌고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생각에 뭔가 부를 것 같은데 안 불러 그냥 지나가요. 결국 멀리서 바라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결국 일본 만화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검사와 어떤 피의자가 서로 이제 이런 이제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서로 완전 뭔가 인간적인 진심이 통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인간적인 진심은 통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검사가 딱 이제 악수를 청해요.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이제 결론이 있기 바라고 좋은 삶을 살기 바란다는데 그 피의자가 아무리 인간적인 진심이 통했지만 악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을 해버려요. 너는 일단 적이었다 이거지. 경의를 표하고 서로 우리 우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악수로 그것을 모든 걸 해소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가벼운 거다 이거죠. 지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을 그래 많이 도와준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우리를 1년 가까이 도청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바로 지금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사의를 표한다든지 그때 왜 도청을 해가 이런 일이 벌어진 이렇게 하기는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반갑다고 할 수도 그렇죠. 없고. 그러네요. 근데 뭐 그 도청한 사람이 하고 싶어한 도청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 근데 그 사람 처음에는 내 같으면 바로 저 사람 지금 도청 감시하겠다고 딱 그랬죠. 처음부터 좀 그러네. 이상하다. 좀 그러네. 이상하다. 예.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2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결국 이제 90한 3년쯤 되는 거죠. 네. 거기 또 나오는 서점이 진짜 그 서점인데 칼 마르크스 서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서점 딱 그 앞에 지나가다가 바로 그 드라이만이 신작 소설을 신작 문학 작품을 발표해요. 그게 바로 이제 죽은 연출가한테 받았던 그 악보집을 제목으로 해서 뭐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 이걸로 이제 책을 낸 거예요. 네. 신간을 냈는데 그렇죠. 서점에 드라이만의 사진이 도배가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이제 비즐러가.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드라이만의 소설을 딱 펼쳐보니까 우리 그렇게 나오죠. 이 책을 바로 해계비, 바로 자기 아무 코드명이 있지 않습니까? 해계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라는 게 딱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사서 이제 점원에게 내니까, 계산하려고 내니까 점원이 포장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라고 탁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마지막 장면들은 동서독이 혹은 뭐 이념이 네네. 단번에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또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또 품고 있기도 한 건가 보네요. 뭐 여러 가지 그분 해석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것 같은데 그죠? 검열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보기관 슈타지의 감시, 억압, 전체주의, 공산 독재 거기서 어떤 인간성의 파괴, 사랑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러면서 정말 또 탈정치적인 느낌을 많이 주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과연 뭘까? 저렇게 조국과 민족으로 완전히 똘똘 이제 이념적 세뇌가 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그 툰드라 같은 마음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는 왜 안 봤지 내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타인의 삶. 네네. 네, 타인의 삶이 하여튼 내 삶이 된 그 정보기관의 도청.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고 있으면 그게 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본질이 이 영화를 보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저 여배우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저 여배우의 어떻게 보면 연인 그 관계를 동거하는 그 집안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권력이란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이든지 관철시키겠다. 네. 그것이 도청이라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 결국 여배우를 독점하려고 저 동그라미 다 털어버려 이거잖아요. 털면 뭔가 나올 거야. 그럼 그때 감옥에 보내버려. 이런 게 나오고 또 그 관련해서 장관이 그 여배우를 만나고 이런 거는 기록은 다 삭제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나는 모든 게 예외다.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만인의 평등을 외쳤는데 또 다른 특권 계급이 생겨났단 말이죠. 관료 계급들이. 네.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결국 뭐 도청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던 앞집 주민한테 입이라도 뻥끗하면 당신 딸은 내일로 의회에서 쫓겨나는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삶의 여러 가지 진로랄까 선택이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같은 동료이고 같은 이제 슈타지 요원이었습니다만 결국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편지 봉투나 뜯을 줄 알아라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예, 영화 전체를 통해서 되게 삭막하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거든요. 뭐 회사 내에서 다 어디서든. 근데 가장 인간 냄새 나는 드라이만 집. 그걸 훔쳐보는 비즐러. 그리고 가장 뭐랄까 뭐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데 둘도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연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갈등과 힘듦을 이겨내는 과정까지 이 비즐러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뭔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정말 연출을 잘했어요. 정말 연출을 잘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뭔가 그쵸?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서점. 네, 그 서점 장면이 그래서 마음이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동구권이 민주화라고 할까,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이제 결국 소련의 해체로 결국 자유를 얻었다,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이야기대로 그 동구권, 동독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봐도 알지만 그 교양적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교양의 전통이라는 게. 그 아무리 엄혹한 전체주의 체제라도 여러 가지 문학과 시를 읽고 인간적인 것들 보존하는 것들. 예를 들어 체코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밀란 쿤데라도 했습니다만 1968년에 결국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그거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체코가 이제 이제 자유 민주화가 되고 나서 그 극작가 하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문학 예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쭉 보니까 이런 어떤 문학 예술의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막 슈타지가 전 세계 최고로 감시를 잘하고 도청을 잘하고 막 수십만 명의 약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나 이런 어떤 스파이 소설 이런 것들 좀 보고 하라는 이유가
그 세상이라는 게 사실 아름답지만 않잖아요. 네. 사람을 협박하고 속이는 테크닉이 갈수록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진짜 이 영화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슈타지 내에서 이제 식당에서 하급 이제 직원들이 밥을 먹다가 야, 나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그때 이제 동독 공산당 이제 최고 권력자가 호네크였는데 호네크가 말이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상고자가 있으니까 다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로이츠 중령이 아니 말해보라고 뭐 우리끼리 뭐가 어때 하니까 얘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아, 뭐 호네크가 뭐 태양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하다가 하여튼 호네크를 약간 좀 조롱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정색하면서 동무는 이름이 뭐야? 소속이 어디야?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지금 당을 조롱하고 혁명을 애가 사색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또 시구쓰면서 야 농담이야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이런 느낌들. 그 강자의 장난 그리고 농담 뭐 이거 진짜 네, 짜증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권력이라는 게 아까 장관은 결국은 자기가 여배우를 독점하려고 그렇게 막 그 슈타지에다가 그런 어떤 도청을 맡기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약을 먹고 있다는 정보를 흘려갖고 파멸을 시키고 또 말씀대로 이제 그런 뭔가 하여튼 파멸을 시킨다 사람을.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결국 그 장관은 권력이 주지육림한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로 쓰기도 하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결국 이게 죽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리스타의 죽음. 네. 또 그렇게 보면 또 권력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어떤 지향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고 죽이고 이게 권력의 본질 같아요. 요즘도 어떤 분이 또 막 죽인다 막 이러고 아니 권력의 본질은 진짜 이게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키신저의 그 스승이었죠. 한스 모겐스 했던 말이 권력의 본질은 죽음의 어떤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뭐 정치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한 지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근데 이렇게 때문에 더 이런 어떤 야만적이고 협박하고 이런 막 사람을 사기치고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쉽게 안 당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독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독서라는 게 예쁜 소설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데미안 읽을 때 그런 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데미안에서 그 주인공이 싱클레어잖아요. 싱클레어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애가 야 우리 나쁜 짓 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나도 이거 해봤어 주고 되는데 싱클레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거 말 안 하면 자기 혼자 뭔가 이게 뭔가 바보 같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으니까 가짜로 나쁜 짓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놈이 그걸 약점 잡아갖고 야 이제부터 너 내한테 돈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완전 자질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구해주는 게 사실 데미안이에요. 그 사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라는 게 이거는 이제 다치바나 다카시 일본의 그 작권 언론인인데 다치바나 다카시하고 사토 마사루 대담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주간지나 뭐 요즘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 이게 좀 너절하고 저속한 내용들 담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많이 읽는 사람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 진짜 별의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트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시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커리어라고 하는데 들어온 여성 엘리트들이 이게 그 조직에서 성공 못하고 좌절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남자 잘못한다 가지고 사기 당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뭐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만 포르노 소설이라든지 범죄 심리학 이런 책들도 읽다 보면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구나 인간들은. 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이제 이병주 작가 행보고 사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 남의 약점을 똑같습니다. 형씨 너무 이게 아까 좀 아까 멋지게 사람들 아닌 척하면서 사람 잘 잡아뜨리던데 그 우리 기술 공유하자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신원을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 어느 신문사 다니고 있다. 이 사람 불러내가 그다음부터
야 내가 말하면 너 경찰서 바로 가니까 이제부터 한 달에 월급의 5분의 1을 내한테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개인 신원 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것들 얼마든지 지금 뭐 더 이제 우리 보이스피싱도 합니다만 그 옛날부터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별의별 수법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체험을 남의 체험을 내 것처럼 하고 좀 한번 간접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러면 쉽게 안 넘어가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의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 상상력을 뺏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떤 걸 상상해서 그려내고 거기에 몰입해보고 이런 거 다 보여주잖아요. 숏폼 이런 쇼츠. 상상할 틈이 없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뺏긴 시대에는 내가 내 감정을 몽글몽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게 돼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주 현명하지 않습니까?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요 타인의 삶은 저는 한번 나중에 좀 꼭 보도록 보시면 좋을 것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동독에 유명했던 정보기관 슈타지 거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하나가 이제 타인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2부에서는 그러면 책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바로 이제 그 슈타지 이런 정보기관들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을 공작하고 모략하느냐 이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자원을 그걸로 집중하고 있는 데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웬만한큼의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이는 기술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정보기관은 온갖 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2부의 주제는 의외로 다른 내용이네요. 1부가 이제 인간은 변한다, 인간적인 존재를 회심한다면 2부에서 그런 인간성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지금 말씀대로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올가매는 경우가 국가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교관이랄까, 외국에 나가는 외교관, 뭐 외국에 나가는 신문기자, 뭐 이런 기자들 이렇게 얽어매가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이제 여러 작가들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스파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이랄까 권력의 악한 모습들에는 상상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악덕 정치가 악덕 기업가가 말하는 정치 선진에 잘 안 넘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나를 따르면 된다. 그리고 미디어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가짜뉴스 이런데 쉽게 안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일단 제가 감이 잘 안 오니까 2부에서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일당백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